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리딩스톡TV 오재석 팀장입니다. 네, 리딩스톡TV MC 개보린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 둘이 하는 거죠? 네, 뭐 방금 알았죠, 저희도. 예. 방금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긴급하게 지금 기차에서 우리 전문가, 배터리 전문가가 그 전화가 왔습니다. 전화가 왔죠. 네, 아주 긴급한 목소리로. 어디 가고 있는 거냐 내가? 그렇죠. 부산으로 가고 계시다고. 그렇죠. 부산행 버스를 탔어요. 부산행 열차죠. 그 열차입니다. 천안 사시는 분이 서울이 아니고 상행이 아니고 하행선을 탔어요. 그래서 지금 부산을 가고 계시답니다. 주식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기차를 잘 선택을 못하시네요. 주식 요즘 잘해요? 저희는 항상 서로를 칭찬을 해야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좀 아쉽게 된 게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뿅망치를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수 맞추기, 그다음에 종목 맞추기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뿅망치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뭐 우리 둘이 서로 때릴 건 없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우리 지수 맞추기부터 시작을 하면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였죠? 우리 목금 저점이었죠. 그렇죠. 그럼 우리가 맞힌 거 아닙니까? 뭐 맞췄다고 얘기하기에는 오늘 종가도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저점 자체는 맞추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점 얘기했거든요. 오늘 이제 도망간 것 그렇죠. 같아요. 오늘 맞아야 되실 차례 공교롭게도 갑자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번 주 목요일이 저점이었고 오늘이 또 저점이 아니라 오늘은 내려왔죠. 자, 일단 오늘 왜 빠졌습니까? 중국 증시가 장중에 이제 음봉 전환을 하면서 한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 때문이고 환율 조작국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. 일정에 이번 주 초 정도에 환율 조작국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뭐 한간에는 이번에 우리 시장 끝나고 오늘 밤에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이 날짜는 왜 정확히 날짜를 얘기 안 해주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날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.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2015년에는 20일 날 화요일 날 발표를 했었고 2016년에는 10월 17일 월요일 날 발표했었고 2017년에는 그 17일 화요일 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주 초반에 발표하지 않을까, 최소한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 우려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속된 말로 미국 재무부에서 밑에 직원들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면서 이런 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날 많이 올랐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마음을 바꾼 건가요? 그건 아닙니다. 사실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환율 조작국에 지정을 하는 이제 그 요건들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. 너네 마음에 안 든다고 억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뉴스들을 잠깐 보자면은 중국 정부의 반응이 굉장히 좀 미국하고 각을 세우는 반응들이 장중에 많이 나왔거든요. 특히 이제 미국 재무장관 문우신이죠. 이름이 참 특이한 장관인데 문우신이 오늘 중국의 위안화 환율 약세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. 이 얘기를 하자마자 장중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참고할 거는 시장이 여전히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. 악재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싸우는 건 알고 있는데 얘네가 이 정도 싸우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커지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. 시장이.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계속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우신 장관의 환율 보고서 관련된 것이 나올 것이고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죠. 주 후반에. FOMC 의사록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원이 물가 지표에 비해서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좀 했습니다. 그 전에는 격렬하게 반발을 하다가 그리고 제닛 옐런 전 FOMC 의장이 얼마 전에 한국 왔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FOMC의 의사 결정에는 신흥국의 경제 위기도 포함이 된다. 그것도 같이 고려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FOMC 의장들이 이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
우리가 금리 올리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되다가 신흥국 증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지표가 지금 금리 인상 속도보다 조금 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조금 좀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어 보이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안 되는 방향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빨랐다는 게 어떤 인식이 나오면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런 식으로 좋은 결론이 나올까요? 결과론만 보면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. 두 번째도 지금 그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. 동의면 네. 기회입니까? 매매 찬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네, 완전히 네. 돌아서는 네. 부분은 아닐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두 개가 네. 동시에 되면 시장 돌아설 것 같습니다. 아예 시장이 네. 지금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. 그러니까 그거는 저랑은 좀 다른 의견이시죠. 단기적인 반등 정도가 아니고 네. 기간은 조금 단기적일 수 있는데 폭이 클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제가 걱정되는 건 두 가지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올까봐 걱정인 거지. 만약 그런 식으로 이번 주에 나와주면 적어도 반등의 폭은 꽤 셀 거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역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차이 나는 부분이 네. 좀 더 밝혀지는데 네.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단기 반등 정도의 재료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큰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비관론자. 네. 갑자기 비관. 일단은 이제 쫄보 정도로 네, 쫄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예전에도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맞췄을 때 급태세 전환한 적 한 번 있었죠. 태세 전환의 기재입니다. 제가 태세 전환의 기재고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좀 상황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유연합니까? 네,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알겠습니다. 같고 그 환율 조작국 사람들이 결정을 많이 하는데 환율 조작국이 그럼 지금까지 된 적이 우리나라나 중국이 없느냐? 잠깐 말씀드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? 역사적으로 그럼 중국 환율 조작국 예전에 됐을 때는 예전에 된 적이 있었거든요. 88년도에 우리나라가 된 적이 있었고 90년도 초반에 중국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수가 급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차이는 있는 게 그때는 금리도 높았고 경제가 워낙 좋았던 부분.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저는 환율 조작국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 성장률하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큰 문제다.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그때랑은 조금 틀려요. 경제 상황. 왜냐하면 88년도와 2018년의 세계화의 그 규모는 엄청나게 틀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개별 나라가 개별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자체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책 읽어보셨습니까? 렉서스는 자동차밖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때 증시랑 지금 증시가 아주 다른 구조가 돼 있는 부분이 물론 경제 성장률이 맞는데 그 88년도에는 그 경제 성장률과 환율 조작국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세계화 정도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게 좀 온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자, 일단 그러면 시장은 우리 이제 낙관론자, 비관론자 계시는데요. 쫄보 정도로. 쫄보가 계시는데요. 자,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마냥 잘 될 것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거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안 될 것이냐 이걸 또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. 그렇죠. 우리나라가 PER이 8에서 9배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아프리카가 12배입니다. 미국이 22배고요. 근데 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이렇게 낮은지 저평가인지 아프리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? 아프리카가 이런 공업 국가는 아니잖아요, 그죠? 일단 PER과 PBR이 또 혹시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막으로 그거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잠시 좀 보여드리고. 자, 그래서 바텀 라인을 한번 잡아주세요.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.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. 그래야지 또 큰 기회를 엿볼 수 있으니까. 그러면 뭐 지금은 사실은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뭐 이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뭘 참고해야 되냐면 역시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습니까? 아까 과거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한번 곱씹어 봤을 때 뭐 그나마 가장 최근 2011년과 2009년입니다. 2011년은 유로존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있었을 때 코스피가 일주일 동안 500포인트 이상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09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반토막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2000포인트에서 뭐 900포인트까지 됐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코스피 PBR과 PER로 환산을 했을 때
PBR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 때가 0.85배인데 지금이 이제 0.87배에서 0.9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굳이 동등하게 비교하면 한 1980포인트 정도가 리먼 사태 때하고 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1980포인트? 네. 지금 현재 수준의 2000포인트가 10년 전에 100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리먼 사태 때 제가 정말 기억나는 이제 두 사태가 있었는데 그 제 주변에 하나는 이제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리먼 사태 때 일었었어요. 그러니까 지수가 2000에서 800 갈 때 그때 이제 대규모 자본을 축적했거든요. 근데 이게 벌써 지금 몇 년 전입니까? 10년 예, 됐죠. 예. 네, 저도 이제 리먼 사태 때 증권가에 있었는데 와 1년 내내 빠졌었거든요.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. 그때는 1년간 빠졌어요. 1년간. 전 종목 하한가도 있었던 걸로 제가. 그때는 하한가가 쉬웠어요. 그러니까 뭐 기아차,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대형주가 쉽게 하한가 가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리먼 사태 때 단타로 또 돈 번 사람들도 은근히 많거든요. 그때는 왜냐면 그렇습니까? 뭐 기아차, 뭐 하이닉스, 그다음에 뭐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. 쉽게 하한가를 갔어요. 그리고 쉽게 풀렸어요. 그러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기아차는 하루에 하한가를 한 5포씩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매매가 뭐냐면 하한가에 대형주 하한가 가면 매수하고 나서 좀 있으면 풀려요. 그러면 한 7% 반등 먹어요. 제 후배가 그걸로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하락장에는요 오전에 매수하지 마세요. 하락장에 오전 매수하면 다 망합니다. 하락장은 오후에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특히 지수가 종가 저가 될 때는 그냥 오후에 매수한 것도 팔아야 됩니다. 왜냐면 그 다음날 개파락이 잘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초보 입장에서는 오전에 매수하지 마시고요. 오후에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가 종가 저가면 오후에 매수한 것도 파는 게 좋아요. 그 다음날 개파락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면 3일째는 잡아봐도 됩니다. 여기에 제가 그 후배가 굉장히 많이 돈 번 그 친구가 리먼 때 매매한 3가지 팁이에요. 너무 공짜로 드린 거 아닙니까? 굉장히 꿀팁일 수 있는 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사실 이런 꿀팁들이 또 힘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해서 사실 리먼 때 저는 돈을 벌었어요. 개인적으로. 잘 알고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2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리먼 때 이제 지수가 저 지금도 기억나요. 1100포인트였어요. 그러니까 한 800포인트 왔다가 1100포인트 정도 반등하고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쌍바닥이다. 그래서 800포인트 왔다가 1100포인트 왔으니까 다시 800 왔다가 간다. 그래서 아시는 분이 ELW 풋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추천했어요. 그냥 엄청나게 추천했어요.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이 ELW 풋에 정말 몇 천억 이상 개인 투자자들을 추천해가지고 굉장히 광신도가 많은 분이었는데 1100에서 이제 1000, 2000까지 그냥 가버렸죠.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. 제가 그때 리먼 때를 느낀 거는 함부로 저점을 말하지 말고 함부로 비관론을 가지지 말고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자. 또 하락장은 하락장 나름대로 헤쳐나가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는데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을 호재를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이거 기회예요, 위기예요? 지금 하락장은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 있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길게 봤을 때 급변한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? 길게 봤을 때요. 길게 봤을 때?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달이 쫄보 상태에서 한 달이 걸치고 매매를 벌써 유연해지신 겁니까? 항상 유연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저는 긍정론자. 여기는 저한테 좀 전도된 긍정론자. 쫄보 긍정론자. 쫄보 긍정론자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종목 얘기를 또 이제 우리가 잠시 할 건데요. 그 CG를 준비한 게 있어서 준비한 거 하시죠. 오늘 제가 이제 아낌없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에 가셨기 때문에 준비한 건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준비돼서 돌아오나요?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. 네네. CG1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고점 대비 낙폭 추이에 대한 제가 그래프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2009년 이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더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고요.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추격 매도는 할 필요가 없는
구간이다. 역사적으로는 뭐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준비를 했고, 어쨌든 2009년에는 아예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났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동등 비교하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또 섹터와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. 그럼 과연 저점은 어디냐? 그리고 마냥 빠질 거냐? 특히 지금 우리 정부는 친중 정부죠. 주식은 또 정치 관련주가 또 대박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한 10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정치 좀 많이 아세요? 정치 관심 많죠. 관심 많아요? 네, 우리 잘못하면 속청당하니까 정치 얘기 넘어가고. 네. 자, 그러면 그 중국 관련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꿀팁. 중국 관련주 꿀팁까지는 없고요. 네, 꿀팁까지는 없고,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련주로 그 따이공 규제, 따이공 보부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, 중국 정부에서 이 따이공들을 전수 검사하면서 굉장히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화장품주들이 많이 하락한 상태죠.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따이공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준비한 거는 그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악재들이 과연 현재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를 좀 점검해보는 차원입니다. 근데 이 점검해보는 차원이 뭐 단순히 뭐 뉴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호텔신라에 있는 기업 설명을 하는 담당자께서 공식적으로 코멘트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 따이공 규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상해공항에서 그 중국 정부에서 따이공 단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호텔신라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, 하지만 현재 호텔신라, 그러니까 면세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하루 매출을 다 그 오픈을 하거든요. 근데 현재 따이공 수요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에서 그 규제가 있었는데, 이 규제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피해가고 있냐면 계좌를 쪼갠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클 경우에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계좌 쪼개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, 또 온라인 거래가 아니라 위챗을 통해서 직접 거래를 서로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화장품 업종은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우리 로드샵,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로드샵 브랜드들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. 계속 좀 성장세가 꺾이는 건 사실이지만, 그 밖에 면세점이나 K뷰티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호텔신라 쪽에서 했습니다. 여행주는 좀 어떨까요? 중국 규제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이고, 또 최근에 자연재해가 많았죠. 일본의 그 지진이 좀 안타깝지만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, 태풍도 연이어 왔었고, 최근에 인도네시아인가요? 뭐 동남아 쪽에서도 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여행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여행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, 가장 큰 이유는 보통 그 여행사들이 그 매월 초에 그 예약 증감률 발표를 합니다. 그리고 매월 중순에 한 번을 하는데, 오늘이죠. 오늘 여행주들이 예약 증감률 발표를 했을 때 그 10월 들어서 그 재해 때문에 9월까지는 안 좋았거든요. 근데 10월 들어서는 그 성장률이 2자리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, 특히 이제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특히 여행사 중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본이 올해 좀 그 자연재해가 좀 많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그 관광 적자가 한 15조 정도 나와요. 작년에 15조 넘었을 거예요, 아마. 그리고 이 추세가 그렇게 바뀌지가 않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평균적으로 20% 정도가 일본이에요, 관광객이. 그래서 부동이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일본 관광 관련주들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식적으로 하나투어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기서 관련주를 보고 있는 게 JTC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. 아, 그래요? 네네. 베끼는 거 아니에요? 뭐 서로 베껴도 뭐 괜찮죠. 뭐. 그렇죠. 뭐 결론만 좋으면 내는 거죠. 이익만 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베낀 놈이 더 잘 먹더라고. 제가 그랬다고 베낀 놈은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JTC가 올해까지는 별론데, 올해는 일단 싸게만 사두면 내년에는 조금 수익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본 여행이 무조건 기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혹시 생소하신 분들 계시겠어요. JTC는 이제 사후 면세점인데 일본인 관광객을 주로 하는 뭐 사후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내년까지 그럼 이번 하락장에서 잘 담으면 한 200%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?
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죠. 네, 정말 나도 요즘에 그 생각이야. 그러니까 장이 안 좋지만 별로 쫄리지가 않아. 그러면 주식이 내려오면 싸게 담으면 되지? 이런 생각인데, 근데 원래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하기 제일 좋은 달이 10월, 11월이에요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년 중에. 왜냐면 연초에는 그 1월에 이제 뭐가 있죠? 큰 이슈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, 거기 제약바이오 일단 쫙 가죠. 그다음에 IT, 라스베가스 CS쇼가 있죠. 4월에 MWC까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큰 게 IT랑 제약바이오 가면 다 간 거잖아요. 그러면 사실 매년 연초 1월 효과라고 그러죠. 1월부터 한 3, 4월까지는 그냥 수익 내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뭐 매집해서 크게 먹는 개념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매집은 10월, 11월 이때가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,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 주가가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게 부담이 덜 돼서 좋더라고요. 네.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,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성이 지금 한 10,000원 초반인데 한 10,000원 깼으면 좋겠어. 한 7, 8천 떨어지면 냅다 좀 담고 싶고, 제이콘텐트리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는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이 봤을 때 투자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시기에 주가 가는 게 있고, 이제 우리 개보님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오히려 하면서 돈을 벌을 때 주가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, 경기 민감주들은 보통 경기 민감이면서 대규모 장치 산업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돈을 회수할 때 제일 주가가 잘 가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이콘텐트리는 올해 뭐 증자하면서 많이 실탄 확보해놨고, 요것도 지금 거의 땅굴 파러 들어가거든요. 이 땅굴 안에서 우리가 또 그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리듯이 이 땅굴 밑에서, 밭 밑에서 슬슬 이제 씨 뿌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소개 좀 해주세요. 200% 갈 만한 거. 일단 제이콘텐트리 방금 말씀하셨지만 컨텐츠 종목 중에 뭐 저도 굉장히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훌륭한 그 그림이 되고 있고,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는 종목이고요. 오늘 뭐 중간에 바이오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, 아까 특히 이제 지금 연초에 랠리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, 12월 달까지는 수급이 좀 비어있을 가능성이 많은 게 세금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세법이 계속 바뀌면서 12월까지는 사실 매물이 계속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바이오 중간에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삼성 바이오 이슈가 지금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. 저희가 특히 리딩TV에서 바이오의 어떤 시점을 굉장히 적절하게 지금 많이 잡아냈었는데,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회계를 문제 삼았던 거를 톤 다운을 했죠. 뭐 적당히 할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사실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닌데 지금 국정감사 중이죠. 저희가 정치에도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감원장이 출석을 했었어요. 12일입니다. 12일이 금요일이죠. 금요일에 출석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. 이 삼성바이오 회계 그 재검리 결과 도대체 언제 마무리되냐, 이게 언제 때 건데 아직도 지금 계속 해서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, 이 윤석헌 새로 임명된 금융위원장이 연내 마무리를 늦어도 연내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고,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. 이 할인율을, 그러니까 그 자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할인율 0으로 한 것은 자기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, 사실 친기업적으로 지금 손을 들어준 어떤 언급을 했기 때문에, 이 부분이 또 마치 저희가 이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 완화되는 시점에, 완화되기 전에 막 매집을 해야 됐던 것처럼 12월 달 정도에는 확실히 이게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10월, 11월에 바이오 종목들을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근데 바이오 종목도 사놓으면 뭐 코스닥 가면서 같이 갈 거니까. 저는 지금 그 ETF, ETF부터 먼저 좀 좋은 것들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유망 종목 여기 좀 소개해 주시죠. 저번 주에도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시장이 일주일 사이에 급락했지만 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또 크게,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매매했어요. 그 급락했을 때 제일 저점에 좀 들어가 봤어요. 역시 아까 그 꿀팁 떨어졌을 때 하락장에서 떨어졌을 오후장에 샀어요. 오후장에 매수를 매매는 뭐 워낙 유명하신 그 분이셔서 너무 어색하게 해주면 진심이라면 제가 한번 비울 때 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비워서 좋을 건 없으시니까요.
세 종목을 오늘은 또 가져왔습니다. 지난주 세 종목 저는 뭐 여전히 그 뷰가 동일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올해 모두 다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. 실적. 예. 2분기에는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, 그러니까 실적을 우리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었었고, 올해도 굉장히 성장률 최소한 15%에서 20%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기업들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.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지금 일단 CG가 나가고 있고요. 시가총액이 작아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알루미늄 동박, 그 동박 관련주라서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계속해서 하락을 한 종목이긴 하지만 사상 최대치 실적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한번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사마 알루미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, 핵심 모멘텀은 동박이죠? 네. 동박입니다. 네. 네. 동박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.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. 자, 메가스터디 교육의 핵심 모멘텀.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교육 업계 안에서 온라인 강의나 이런 학원 쪽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입니다. 2위하고 3위 업체 그 여타 기타 기업들 다 합친 것도 메가스터디 교육만큼의 어떤 마켓 쉐어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데, 메가스터디 교육이 내년부터 강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,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그 교육 정책이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시장 하락과 더불어 유은혜 총리가 국회의원 과거 시절에 그 수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제 그런 우려감도 같이 있었고,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 분이 실적 추정치를 40억 정도 낮춰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올해 3분기에 280억 나온다고 썼었는데 24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락한 부분인데, 지금이 이제 PR 5배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2만 원 수준이 4만 원 정도 주가 가더라도 결코 비싼 회사가 아니다.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유명하신 분들, 학원 강사분들 조금 이렇게 대립한 적이 있잖아요. 예. 그 댓글 작업. 한번 좀 이슈가 됐었죠. 근데 이게 그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, 제 생각에는 댓글 작업이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맞거든요, 온라인 쪽에. 혹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까, 이 종목이?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, 그 부분을 지적하는 시장 참가자를 제가 오늘 처음, 항상 저는 크리에이티브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틀에 박힌, 판에 박힌, 누구나 회자되는 그런 분석 싫어요. 좀 창조적인 분석, 그죠? 왜냐면 실제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댓글 작업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그 댓글 작업을 하면 그 댓글 작업 왜 하겠습니까? 그 매출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매출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그거 하기가 어려워지고,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.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,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아프리카 TV 제가 이번에 왜 떨어진지 가르쳐 드릴까요? 혹시 철구? 아니. 이거는 이제 미래학에서 드라이브 포스라는 핵심 동인이거든요. 핵심 동인을 찾는 건데, 이거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찾아야 돼요.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 때문이에요. 국정감사도 논란이 좀 전에 있었죠. 왜냐면 이게 항상 이슈가 되는 게, 아프리카 TV는 선정성 문제, 공익성 문제, 교육적인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제재를 가야 되지 않냐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실적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데, 오히려 국정감사 잘 끝나면 실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, 그런 쪽에 타이밍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해마로푸드는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인데, 이거는 맘스터치라는 그 햄버거 치킨 파는 브랜드인데, 이제 이런 브랜드도 최저임금 오르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그 외식 업체를 추천 종목으로 할 수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저도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는데, 이 기업의 특징은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곳에는 맘스터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임대료가 더 싸지고 있습니다. 전체 평균 임대료. 그러니까 변두리, 특히 지방에 가장 많고요. 서울에도 명동에 제가 한번 명동에서 찾아보니까 명동에 후미진 곳에 4층 이런 식으로 다
임대료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전혀 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소문 입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외식 브랜드들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맥도날드나 KFC나 버거킹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. 굉장히. 근데 유일하게 해마로푸드만 연 20%씩 계속 출점을 더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. 정말 알짜 정말 그 가정을 잘 지키는 뭐 그런 알짜 이미지 약간 그런 이미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쨌든 숫자가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니까 이게 장이 빠져서 시장 빠졌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시장이 빠질 때 내 종목이 빠졌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내 종목이 빠진 게 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실적이 좋은 애들이 더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 더 집중하셔서 왜냐면 좋건 안 좋건 다 빠졌거든요. 그래서 좀 교체 매매할 수 있으면 실적 좋은 애들로 교체 매수하는 또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